네, 인사 본격적으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합격의 법학원에서 PSAT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법행 및 5급 공채 전반을 다 통합해서 대비하는 PSAT 과목 언어 논리 첫 번째 시간인데 세 과목을 제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초반에는 이제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언어 논리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법행 준비. 예. 그러면 그 기존에 피셋 학습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예 없으세요? 조금 했었어요? 예. 그래도 일단 이 수업은 뭐 다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다시 밟아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뭐 리트, 그 다음에 PSAT 이렇게 해서 적성시험 쪽 시장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근 10년 가까이 쭉 계속 요 분야에서 이제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필셋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상황 판단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언어 논리, 그리고 이제 한 2년쯤 전부터 자료 해석까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세 과목을 다 도맡아 하게 되는 필셋을 세 과목을 다 이제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는 아마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거의 국내에서는 유일하지 않은가 싶은데, 뭐 어차피 수험생 여러분들도 세 과목을 다 같이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학습을 하시게 될 거니까 한 사람이 저걸 다 맡아도 되는가라는 의심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과목별로 이 출제진들이 이좀 고려하는 이 과목들을 관통하는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오히려 한 번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나름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과목을 제가 전부 다 맡아서 첫 번째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마지막에 자료 해석 순서로 네,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오늘 2월 19일인데 일단은 언어 논리 8회, 그 다음에 상황 판단 8회, 자료 해석 8회 해서 총 8회씩 24회 과정으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쯤에 자료 해석의 마지막 수업까지 해서 기본 이론 과정은 진행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기본 이론 때는 일단 각각의 세 과목에 이제 출제진들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가, 그 각 과목별로 이제 관통하는 출제 원리, 그리고 이제 각 과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될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목별 문제 유형 분석하고 대표 기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봄으로써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 이게 이제 지식형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유형별로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나가야 되는 그 틀이 갖춰져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문제 각각의 유형별로 요구하는 이 사고 방식이라던가 정신이라던가 어떤 진술 구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이 정보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패턴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이게 이 시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본 강의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겁니다.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은 주로 5급 공채 기출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행 같은 경우는 예비 시험조차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아직 100%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시험이 언제 있습니까? 2차 시험이. 5급 공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25년 3월경에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 거의 일주일 차로 시험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출제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별도로 법행만의 단독 출제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예산도 많이 게 쪼달리고 있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는 굳이 생각하기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5급 공채 출제진이 법행 문제까지 같이 도맡아서 이게 문제를 두 배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한쪽은 5급 공채용으로 쓰고 한쪽은 법행용으로 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5급 공채 수준에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법행이니까 약간 좀 전문성을 더 띈다. 법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전문성을 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 판단 과목에 이제 법조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 유형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로 2차 과목에 집중하는 시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심화 과정이 7월 중순이면 끝나는데 9월, 10월 정도 돼서 약간 피셋 관련돼서는 좀 비수기, 그러니까 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모의고사 과정을 실제 시험 직전이 2월 정도에 쫙 볼 건데 그 전에 10월, 9월 요 사이에 제가 뭐 전체 과목을 다 이제 포괄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 판단에 이제 좀 더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그 입법고시라는 또 이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좀 거칠고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같이 대비하는 식으로 좀 더 정보량이 많고 뭐 표 같은 자료가 이게 같이 법조문과 주어지는 그런 좀 복잡한 스타일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때 좀 해가지고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급 공채 기출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고 가끔씩 7급 시험 국가직 시험도 이 피셋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7급 시험 문제 중에서 난도가 좀 높다 싶은 것들까지 같이 포괄해서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이렇게 5급 공채, 7급, 그 다음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민간 경력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채 시험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급, 5급을 다 아우르는 식으로 그렇게 문항들을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화 과정은 각각의 과목별로 최근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것도 계속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피셋은 결국 문제풀이며 뭐 이거는 이제 다른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정리하는 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뭐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게 별로 없고 결국은 좀 더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풀어보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랑 상황 판단 요 두 과목 같은 경우는 최근 7개년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를 다시 해서 그것들을 또 난도 높은 것들 중심으로 풀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근 7개년 기출을 풀 건데 자료 해석은 유형별로 정리하지 않고 지금 교재 구성이 연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자료 해석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유형을 다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유형이나 저 유형이나 자료 해석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분석 틀을 요구하는가? 분수식 비교를 일단 가장 많이 물어봐요. 분수식 비교, 비율 비교. 그래서 뭐 증가율, 감소율 같은 것의 경향성을 빨리 수치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대소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사실상 거의 모든 문항들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본다면 굳이 유형별로 나눠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도별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쨌거나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일단 큰 흐름은 마무리가 됩니다. 심화 과정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하면 각각의 과목별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각 문제별로 딱 마주했을 때 이 유형에서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그 8월 정도부터는 여러분 2차 과목에 딱 집중을 더 하셔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2차 과목의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집중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각 과목별 좀 더 심화적인 그런 문항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별도의 특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지나면 2월에 지금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2월에 마지막 6회짜리 전체 세 과목 전부 다 전범위 형태의 그런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한 회당 40문항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법행 준비하시면서 이거를 별도로 학습하지 않고 피셋을 그냥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대비가 된 상태로 시험장에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이 커리큘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언어 논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언어 논리는
교재 순서상으로는 지금 이제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잠깐만 앞부분을 펼쳐보도록 하죠. 네, 차례 부분을 보시면 파트 1에서는 유형별 출제 원리와 풀이 패턴을 각 유형별로 정리를 할 것인데요. 첫 번째 챕터가 독해와 추론입니다. 독해와 추론은 그냥 쉽게 말해서 지문 주고 그 지문에서 일치하는 선택지, 불일치하는 선택지, 아니면 빈칸이나 밑줄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주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도출해봐라 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능의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수능은 다 보셨죠? 수능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비문학, 국어 비문학의 그 첫 번째 문제가 기본적으로 내용이 집합형 문제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를 가면 이제 추론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항 유형들이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요 세부적으로 이제 또 이제 쭉 정리를 할 것인데, 일단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독해와 추론이 있고, 그다음 챕터 2가 논리와 퀴즈입니다. 과목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 이 논리라는 명칭, 이것 때문에 이제 초심자분들한테는 언어 논리 과목이 처음에 그 논리학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학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공부하셨던 명제 파트 있죠. 명제에서 뭐 조건 명제, 뭐 역이 대우 이 정도까지는 다 학습하셨을 건데, 거기에서 한 두세 걸음 더 나간 수준까지 학습을 하셔야지, 이거는 수학처럼 그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 논리에서 유일하게 지식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 파트. 그래서 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공식 같은 것들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요거 논리학 파트를 사실상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독해 추론보다 순서상으로는 뒤에 있지만 우리 수업상으로는 이걸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8회가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제 먼저 논리학을 확실하게 딱 다져놓고, 그리고 약간 좀 상대적으로 그 어떤 문제들은 좀 건너뛰어도 될 법한 그런 독해 파트에서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줄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챕터 3를 보면 논증 분석과 평가라는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논증이라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 단계까지 해서는 사실상 접해보지 않으셨을 건데, 쉽게 말해서 주장형 그린 논설문을 지문으로 주고, 그 논설문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이거 이제 단독 논설문, 그러니까 하나의 주장만 펼쳐지는 글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주장에 대해서, 그 글 자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떤 근거들에 입각해서 도출되는가.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식입니다. 요 화면에 보시면 이거를 하나의 이제 논증문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각각에다가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인지 마지막 문장이 주장인지, 요건 뭐 마지막에 보니까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주장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 그 앞에 문장이 요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요 문장에 대해서 근거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요 녀석도 또 다른 어떤 그런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하라는 스타일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여러 개 비교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 3개 정도까지 주장들을 보여주고, 그 주장들 사이에서 공통점, 차이점, 이와 같은 것들을 비교 분석하라는 스타일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그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라. 비판, 반론 제기. 어떻게 하면 비판할 것인가. 보통 이제 근거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판해 나가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작업은 아마 수능 단계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은 프로세스일 겁니다. 수능에서도 가끔씩 비판형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 한 지문 자체에 대해서 뭐 구조 분석하라는가, 이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도 좀 생소한 분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이 언어 논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공부했었던 요 논리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비판을 하라든가 검증을 하라는 그런 구조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논리학에 기반을 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지지하거나 하는 그런 구조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논증 파트는 논리를 베이스로 깔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논리를 밑에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논리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논증을 접근해 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논증까지 해서 총 3개 영역으로 논리학, 독해 추론, 그 다음에 논증 이렇게 3개를 해서 언어 논리 과목의 전체적인 문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상 이제 잡았을 때 논리학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논리학 다음에 논증을 먼저 할 겁니다. 독해를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고 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논리학 퀴즈, 그 다음에 논증 분석과 평가를 순차적으로 이어서 교재 순서상으로는 챕터 2, 3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교재상으로는 어디로 가시는가? 100페이지로 갑니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로 넘어가면 논리와 퀴즈. 여기는 이제 제목이 논리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퀴즈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퀴즈라는 것은 논리학을 배경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직업, 성별, 이름, 사는 곳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부분적인 정보만 주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각 인물별 이 정보의 어떤 그런 흐름, 매칭을 다시 재구성해봐라. 여기 퀴즈 푸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퍼즐 퀴즈를 푸는 그런 방식의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꼭 논리학이 아니어도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진짜 말 그대로 퀴즈 퍼즐 풀듯이 수도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문제의 구조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까지 이 논리학과 같이 연결해서 챕터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와 같은 퀴즈형 문제는 차후에 상황 판단과도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서 좀 더 깊숙하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는 논리학 파트의 첫 번째 부분부터 하나씩 개념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이제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명제 논리라는 영역부터 먼저 정리할 거예요. 이 논리학은 크게 봤을 때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교재상으로 먼저 등장하는 명제 논리, 그 다음 수로 논리가 나중에 등장하는데요. 이 2가지 중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영역은 명제 논리 파트입니다. 수로 논리 파트는 개념 정리를 해나갈 것인데 이거는 나중에 논증을 위해서 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논리학 자체 영역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명제 논리가 99% 정도예요. 99%. 사실상 100%가 다 명제 논리 기반으로 나오고 수로 논리는 나중에 개념 정리할 겁니다. 그냥 지금은 큰 틀만 잡아주세요. 수로 논리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에서 이것 자체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은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5급 공채나 7급, 뭐 7급은 10년 안 됐지만 문항들을 쫙 분석을 해봐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굳이 수로 논리와 관련돼서 그 논리학 전공 수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명제 논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수로 논리는 일단 기초적인 개념 정도만 잡고 혹시라도 이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도만 처리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 논리를 다룰 건데 그럼 명제 논리라는 것은 일단 앞에 이 명제라는 것부터 일단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 100페이지의 그 상단 부분을 보시면 명제와 단순 명제 좀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진술에 대해 참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암기할 대상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적으로 봤을 때 진술에 대한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명사 하나 딸랑 주는 형태로 주어지는 개념 그 자체만으로는 명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아니면 뭐 합격의 법학원 아니면 박어령 이렇게 대상 하나만 그냥 딸랑 주어지면 이건 판단 못하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무엇이 있다, 무엇이 움직인다와 같이 주체에 대한 서술어가 함께 연결되어야지 해당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되려면 주술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주술 구조. 따라서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는 단위 주어 플러스 단위 수로의 결합 구조이며 이러한 최소 단위의 결합 형태를 단순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젠 요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순 명제. 단순 명제는 주어 수로가 하나씩 연결되어서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문장 형태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문장, 영희가 있다, 하늘이 흐리다, 이런 스타일의 문장들은 전부 다 이제 단순 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혀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순 명제들을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석하는 걸로 끝나는가? 명제 논리는 요 단순 명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 명제들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복합 명제들의 종류와 그 복합 명제별 특징들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합 명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복합 명제란 두 개 이상의 단순 명제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관계가 명제 논리의 핵심인 연원, 선언, 조건 요 세 가지 관계입니다. 부정은 사실 이제 복합 명제로 뭐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연원, 선언, 조건 요 세 가지의 특징, 형태 이걸 암기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복합 명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연원이나 선언 등의 관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다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요 예제는 아직까지 이게 뭐 어떤 게 연원이고 어떤 게 선언인지가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로만 일단 한번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도 없다. 자, 이 문장은 일단 쉼표를 통해서 크게 앞뒤가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죠? 요 쉼표에 없다면, 뭐뭐 하다면 이런 문장 구조가 여러분 수학 시간에 공부하셨던 요 화살표로 처리되는 조건 명제라는 것은 아마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건 명제식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건 명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P이면 Q이다. 요거 기억나시죠? 네, 요것들까지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요 P, 이거를 보통 명칭을 전건,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정리할 개념이지만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요쪽을 후건 혹은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전건이 이게 단순 명제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끊어지죠.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박쥐가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후각 능력이 약하다는 것과 청각 능력이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는 거 이렇게 서술어가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명제가 아니라 복합 명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박쥐를 주어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니까 박쥐가를 빼고 후각 능력이 약함 또는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후각 능력이 부정, 요 물결 표시는 이제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없거나 또는 탁월한 청각 능력이 탁월한 청각이 없으면 화살표. 자, 그다음 후반부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고 요거는 AND죠. AND. 없고 그다음에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도 없다. 자, 이거는 어둠 속 빠름 역시 안 되고 그다음 공격 회피도 안 됨. 안 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4개의 단순 명제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합 명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을 보통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장이 이제 복합 명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런 틀 잡는 거니까 뭐 크게 생소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요 기호들을 요런 것들을 다시 더 축약된 기호로 이제
체크를 해나갈 것인데요. 먼저 정리를 하자면 요 or 뭐뭐 하거나 뭐뭐 한다, 뭐뭐 또는 뭐뭐 한다 요런 구조를 우리는 선언이라고 하고 선언 관계. 선언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and 뭐뭐 하고 뭐뭐 이고 뭐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뭐 하다 이런 구조를 and 얘는 뒤집어서 이런 형태 삭감 모양 이런 녀석을 연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네, 요 녀석 화살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건 명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 문장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이제 보통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스타일로 우리는 이제 복합 명제라는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나갈 것이다. 자,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다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이 복합 명제들의 종류, 그 종류별 특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기호를 쓴 문장이 주어지지 않겠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일상어 문장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상어 문장들을 딱 보시고 이게 지금 연언 구조인지 선언 구조인지 아니면 조건 명제 구조일 때도 조건 명제의 그 이 앞부분 전건에 해당하는 것이 쉼표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되죠. 이게 만약에 순서가 뒤집혀 버린다면 완전히 다른 조건 명제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문장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해 낼 것인가. 일단 초반부에는 거기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나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연언 명제입니다. 101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연언 명제. 연언 명제는 간단합니다. 셋 중에서 제일 간단해요. A 이고 B, A 그리고 B 이런 것들은 딱 봐도 AND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A이지만 B, A임에도 불구하고 B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도 우리는 논리학상으로는 AND로 연언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의 어떤 그런 느낌상으로 보면 이게 왜 AND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A임에도 불구하고 B다. 약간 좀 뭔가 좀 그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느낌 아닙니까? A이지만 B라고 하면. 근데 딱 틀만 잡아보자고요. A이지만 B. 결국 A가 있는데 B가 A랑은 안 친하지만 B도 결국 같이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A와 B가 같이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 뉘앙스상의 차이점, 역접의 관계 아니야?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논리학으로 따졌을 때는 A이지만 B, A가 있고 and 그리고 B도 있다는 소리는 결국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했을 때 이 두 명제, 앞에 단순 명제, 뒤에 단순 명제를 연결하는 것이 연언 명제고요. 이와 같은 연언 관계의 기호는 앞으로 수업에서는 요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삭감 모양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일상적 표현과 비교해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일종의 역접의 형태로 연결된 뭐뭐이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도 연언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일상에서는 단순한 수식어구라 생각했던 내용도 명제 논리에서는 연언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요거를 보여주는 사례는 지금 아래쪽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적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영국인인 변호사 갑은 이런 문장이 이제 나온다고 치자고요. 제 글씨 잘 보이십니까? 제가 뭐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영국인인 요게 이제 변호사를 수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상어 문장으로 친다면 이거 한 덩어리로 보통 보겠지만 근데 이 문장을 논리학적인 문학 유형으로 분류해가지고 처리할 때는 어떻게? 영국인이면서 변호사 이렇게 개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연언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문장만 가지고 보면 딱히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 또 이제 같은 문항 안에서 같이 등장할 거예요. 영국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이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영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즉 영국인이면 붉은색 넥타이를 전부 다 착용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국인이 단독으로 단순 명제처럼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영국인이냐 아니냐만 여기서는 딱 구분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요거는 실제로 기출이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수식을 해주는 부분도 요 앞에 수식된 부분이 다른 문장들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게 보여?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단순 명제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연원 구조로 이 앞부분과 수식에 맞는 뒷부분을 연결시켜주면 된다. 되셨죠? 네. 일단 연원 관계는 그래도 셋 중에서는 제일 단순한 편입니다.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역접 관계로 연결된 것도 연원 관계로 묶어주시고, 단순 수식어구라고 생각되는 내용도 이 수식 부분이 뒤에 따로 별도로 단독 명제화되어서 사용이 되면 이것도 연원 관계로 연결하자. 요 정도 두 가지 정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연원 관계와 관련된 거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개념 정리하시고요. 이제 중간 부분에 예제가 있죠. 박스에 있는 예제를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가 아니지. 네, 정리를 해봅시다. 문장이 조금 깁니다. 통화 긴축은 여러 경로와 시차 구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목 임금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일단 크게 보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세 묶음으로 나누면 됩니다. 세 묶음으로 나눠서 앞부분을 A, 중간 부분을 B,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C라고 쳤을 때 요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제 이 복합 명제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요 두 번째 쉼표인 경우, 이거는 뭐뭐 할 경우, 아까도 봤죠? 뭐뭐 할 경우는 이건 조건 명제로 만들면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명제로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될 건데 화살표가 너무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A와 B 사이의 관계,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쉼표 다음에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역접의 구조, 뭐뭐이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 스타일이죠. 따라서 앞에 A and B,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경우, 이거는 그냥 화살표로 조건 명제식으로 처리해서 앞에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C가 된다. C의 뭐 이 결과는 내용적으로 뭐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 구조로만 친다면 이 문장 형태는 이렇게 분석이 돼야 돼요. 밑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결국 이 예제도 역접 구조로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연원 구조로 읽어줘야 된다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뉘앙스상으로 이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연원 명제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 이제 밑에 두 번째 선언 명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자, 선언 명제. 선언 명제의 저 선자가 선택할 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언 명제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 뭐뭐 등으로 두 명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된 것을 선언 구조라고 하고요. 선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앞으로 요 녀석 깔때기 모양으로 처리합니다.
자, A 이거나 B, A 또는 B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선언명제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문단. 일반적으로 명제 논리 영역에서 선언명제에 아무런 별도의 추가 조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포괄적 선언명제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과 또는 배를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과만 단독으로 먹었을 수도 있고 배만 먹었을 수도 있지만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둘 다 같이 먹는 것도 가능하죠. 확정은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포괄적 선언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안주를 먹는다. 이건 똑같습니다. 술과 안주를 같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 동시에 안주를 옆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상 술과 안주를 같이 뱃속에다가 집어넣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게 포괄적 선언관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선언명제부터가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이 선언명제 형태의 문장이 주어지면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포괄적이다. 앞에 것, 뒤에 것 각각 따로따로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둘 다 발생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포괄적 선언관계인데, 그러나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와 대비되는 것이 배타적 선언명제입니다. 내일 낮 12시에 부산행 열차를 타거나 여의도로 벚꽃 구경을 갈 것이다. 아니, 그 페이지 밑에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배타적 선언관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무조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배타적 선언명제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12시라는 같은 시간대에 부산행 열차를 타고 있거나 여의도로 벚꽃 구경을 가는 것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나루토처럼 부신수를 씌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적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맥락상 이건 동시에 같이 못한다. 그러면 포괄적 선언명제가 아니라 배타적 선언명제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선언명제는 기본적으로 또는 이거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을 선언명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포괄적 선언명제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요 내용적인 맥락상 양자를 동시에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배타적 선언명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정리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명제 파트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페이지 넘기기 전에 101페이지 하단에다가 요거는 조금 더 추가로 정리를 해둡시다. 이런 맥락적, 상황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문장 형태의 구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선언명제라고, 그러니까 배타적 선언관계라고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런 문장 구조가 등장하면 이것도 A, B 관계는 배타적 선언관계가 됩니다. 예.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지만 A와 B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 자, 이걸 나눠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쉼표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참이다. A 참, B는 거짓. 아니면 A 거짓, B는 참. 아니면 둘 다 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A 또는 B, 포괄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A와 B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A도 참이고 B도 참인 이런 상황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 선언관계는 총 3가지가 경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뭘 뺀 겁니까? 동시에 참인 거를 뺀 거죠. 그러니까 양자택일적 구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배타적 선언관계구나. 바로 딱 처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구조 하나를 추가적으로 또 밑에다가 정리해두고 자 이제는 조건 명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건 명제는 아까 본 것처럼 뭐뭐이면 뭐뭐 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앞뒤 명제를 조건 명제 관계로 연결하면 됩니다. 기호는 화살표. 화살표이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조건에 해당하는 눈이 오면이라는 게 앞부분에 놓여야 되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길이 얼어붙는다라는 게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옴이면 길이 얼어붙음 앞에 게 전건 뒤에 게 후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명칭 자체는 이제 뭐 받아들이셨을 거고요. 이러한 조건 명제의 앞부분을 전건 뒷부분을 후건이라고 한다. 더욱 기호화하여 P면 Q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P가 전건, Q가 후건이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조건 명제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그 다음 문단. 조건 명제임을 나타내는 진술 형태는 기본적으로 만약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인 경우 뭐뭐 한다의 구조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거랑 좀 다른 식으로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요거 진짜 정확하게 처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45살인데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한 게 벌써 거의 뭐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도까지 나오는지 지금 아예 몰라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문장 구조를 보면 이런 문장 구조일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직 P인 경우에만 Q이다. 이런 스타일의 문장 표현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전건이 P고 Q가 후건인 조건 명제가 아니고 순서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Q 뒤쪽에 나와 있는 Q가 전건이고 즉 Q이면 P가 앞에 있었지만 P가 뒤로 와야 됩니다. 후건에 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 만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P인 경우에만 Q이다. 즉 P가 꼭 있어야만 Q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P가 꼭 있어야만 Q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맥락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앞에 있는 P를 이제 뭐라고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아까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이 녀석을 전건, 뒤에 거를 후건이라고도 했지만 아까 충분 조건, 뒤에 거를 필요 조건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얘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 구조에서 지금 강조된 이 P, 오직 P인 경우에만 Q이다. Q가 되기 위해서는 P가 필수적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앞에 녀석이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런 맥락적인 거는 나중에는 뭐 사실 뭐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 판단만 하면 됩니다.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 뭐뭐 한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오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조건 명제화 시켜야 된다. 네, 요거 자주 활용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를 왜 자바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는 밑에 조건 명제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굳이 뭐 이 맥락을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만 우리는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요 박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업 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명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요거 넘어가고 조건 명제와 관련된 이제 표현상 주의해야 될 거 정리한 거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마지막 네 번째 부정 명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부정 명제가 없구나. 네, 103페이지의 부정 명제. 부정 명제 별게 없습니다.
자, 부정명제 말 그대로 특정한 명제를 부정하는 건데요. 이 부정을 한다는 것은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참인 녀석이 부정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인 녀석이 부정이 되면 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라는 명제가 단독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부정을 하면 기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물결 표시를 그려주면 됩니다. 물결 표시를 그려주면 되고 실제로 이제 문장의 구조가 A는 참석하지만 B는 불참한다. B는 참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제 상황에서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면 이거를 A and not B 이런 식으로 기호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거를 이제 부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앞에 물결 표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요. 요 녀석 이 문장이 알고 봤더니 이 문장이 참이 아니고 이 문장 전체가 거짓이라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발문에서 다음 문장들이 전부 다 거짓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의 단순 명제를 거짓으로 처리해서 부정을 하면 이렇게 그냥 not P를 붙이면 되고 not P였던 녀석인데 다시 부정이 되면 not P이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은 결국 뭐가 됩니까? 긍정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원래 형태로 그냥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추가로 정리한 요 문장처럼 A는 참석하지만 B는 불참한다. 이런 복합 명제는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밑에다가 살짝 정리해놨죠. 자, 복합 명제의 부정을 여기서 그냥 바로 처리해버리면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을 굳이 뒤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명제 파트 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기억납니까? 네,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연원 명제와 선언 명제를 부정하는 거죠. P 그리고 Q라는 선언 명제를 연원 명제를 부정을 하면 각각의 단순 명제에 부정이 취해지고 요거에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연원이 선언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P 또는 Q라는 선언 명제가 부정이 되면 똑같이 가운데 있었던 선언 구조가 연원 구조로 바뀐다. 그리고 부정이 둘 다 취해지는 것 요것이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이 사실 요 부정 파트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이제 부정 명제, 연원 명제나 선언 명제에 대한 부정의 구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단순 명제를 부정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이런 복합 명제가 등장했을 때 그거를 대우를 취하는 구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드모르간 법칙이 아주 그냥 수시로 작동해야 될 겁니다. 이건 뭐 이제 한번 딱 익혀놓으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드모르간 법칙에 왜 조건 명제에 대한 부정은 없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명제 공부하실 때 수학 시간에 조건 명제 부정을 했었어요? 조건 명제를 어떻게 하면 부정이 되는가 이거 공부한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조건 명제는 단순하게 요렇게 모양을 그냥 치환하는 것으로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조건 명제의 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냥 단순한 형태상으로만은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정리하게 될 요 진리값, 진리표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건 명제를 부정하면 P이면 Q이다. 이 녀석을 부정하면 부정했으니까 이거 not Q이면
나피 싹 그냥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이거는 대우죠, 대우. 이건 조건명제에 대한 대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우 형태를 취하는 걸 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에 대한 부정은 왜 그런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P 그리고 낙Q가 부정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조건명제의 진리표가 일단 선행학습이 되셔야 되는데요. 진리표에 대한 학습은 2교시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각각의 복합명제별 기본적인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서 읽어내셔야 될 어떤 그런 표현상의 치환 과정, 이와 같은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해서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다뤘고요. 2교시부터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휴식 취하고 2교시에 진리표 들어갈게요.